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출문제를 깔끔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업 시켜드리는 기분업 생명과학원 최종훈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2025 수능을 위해서 생명과학원을 선택을 하셨군요. 그 선택에 응원을 강력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원 선택하는 이유, 저마다 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생명과학원 자체가 생명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흥미로워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의대 진학이나 혹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관련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니까 나는 이과 쪽인 것 같으니까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선택이든 간에 여러분들의 목표는 단 하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바로 수능에서 얻는 것이겠죠. 이 생명과학원이라고 하는 과목이 혼자서 해도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막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누가 함께 걸어가느냐, 이 파트너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수능을 준비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바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 기출문제 분석의 바이블, 이 자이스토리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긴 여정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5강으로 이루어진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이라는 큰 산을 이제 넘어야 하는데요. 이 생명과학이라는 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산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 달려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3등급이라고 하는 산,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친구 중에 7, 8등급이 목표인 친구들은 전혀 없겠죠. 분명히 아마도 어떤 친구들은 현실적인 목표가 3등급, 어떤 친구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1등급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3등급이 가다가 보면 1등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3등급이 가는 길은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도 3등급까지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3등급 미만의 목표를 가진 친구들은 사실 거의 없고, 그런 친구들은 선택은 하되 그다지 목표를 위해서 노력한 친구들은 아니겠죠. 정말로 내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3등급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3등급을 가는 길에서 조금만 더 가면 1등급을 갈 것 같지만, 실제로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방향도 다를 뿐더러 그 과정이 엄청나게 지난하고 험난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생명과학 하나만 보는 건 아니죠. 생명과학 1등급 나오고 나머지는 다 낮은 점수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거냐는 것은 초반에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내 위치가 여기인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마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아마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명확하게 수능에서의 목표, 내 대학의 목표, 그리고 내 미래, 내 직업의 목표까지 그 로드맵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 누구나 1등급을 맞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1등급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과목에서만 1등급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 과목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과학이 내가 꼭 1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문인지, 과목인지, 3등급을 받아도 나는 다른 것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한지, 이러한 분명한 자기객관화와 목표 설정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긴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강의도 45강이라는 긴 강의인데요. 스스로를 잘 관리하면서 꾸준히 이어가는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성적표에 바로 이 중요한 숫자가 적히는 날까지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경향들을 한번 보면요. 생명과학원 아직도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 그냥 한번 샘플 강의로 보는 친구들이 있겠죠.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는 학생의 숫자들 보시면은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더니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선택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전체 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가 이렇게 유지가 되게 되면 그 선택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생명과학원은 다수가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우선 기본 2과목 중에 1과목 정도는 생명과학원에 안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자이스토리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앞쪽에 안내 부분,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들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타이틀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담는 것이 아니라 개념 정리를 넣어두었어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출자료로 개념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 2등급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문제들은 따로 모아서 1등급 대비, 2등급 대비 문제 특강으로 완벽히 마스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개념별 기출문제를 풀이로 제공해서 수능 실전력 단계별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내가 어느 단계에서 막힘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최신 연도별 모의고사를 묶음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마지막에는 실전에 시간을 두고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재면서 여러분들이 과거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1, 2등급 대비 문항은 특강 해설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첨삭 해설이 쭉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수험장 극비 노트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장에 갔을 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어떤 비법들이 있는지 압축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별 핵심 개념이나 최신 중요 문제는 동영상강의 QR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강의에서도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교재를 한번 같이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1페이지를 보면 우리 첫 단원의 명칭이 나옵니다. 생명과학의 이해인데요. 생명과학의 이해는 생물의 특성이라는 내용, 그리고 바이러스라는 내용, 그리고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이라는 내용,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능에서는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사실 바이러스 파트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거나 혹은 생물의 특성과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이 생물의 특성과 탐구 방법, 이 2가지가 출제가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가볍게 이 기본적인 문제들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오늘은 생물의 특성입니다.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생물이라는 학문을 과학이라는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그러면 생물은 무엇인지 정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과학은 어떤 방법인지 정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생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답으로 생물의 특성 단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생물은 어떻게 연구하느냐라는 질문의 답으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좀 가볍게 생물의 특성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과연 생물이 뭘까요? 우리 돌아다니다 보면 이건 생물이구나. 지나가는 강아지를 보면 이건 생물이구나. 이걸 파악할 수 있고, 옆에 있는 강아지 인형을 보면은 이거는 생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인조물이구나. 이런 것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생물을 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과학자들은, 그리고 현재의 과학자들도 과연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였는데요. 몇 가지의 것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고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 예를 들어서 집신벌레 같은 게 있겠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우리와 같은 인간,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개의 세포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조직된 생물들을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라고 부르죠. 이 생물들이 생명활동을 해야 되는데 생명활동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대상이 필요합니다. 즉 물질이 필요한 거죠.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얻어야 되는데 그 형태를 얻는 것을 바로 화학 반응으로 얻는 거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화학 반응을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표현하고요. 이 물질 대사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단백질이 주성분인 효소가 관여를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러한 화학 반응에는 크게 2종류의 화학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합성 반응이고 하나는 분해 반응이죠. 작고 간단한 물질이 크고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동화작용이라고 부르고 크고 복잡한 물질이 작고 간단한 물질로 분해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2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우리 날씨가 엄청 추울 때는 여러분들이 몸을 움츠리고 여러분 몸에서 열 발생이 증가하게 돼요. 외부에 이러한 저온 자극을 받게 되면 내 몸을 생명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반응들을 하죠. 생명체는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자극들에 대해서 적절히 반응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생물은 빛이나 온도, 소리와 같은 자극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식물 같은 경우는 빛이 어느 방향에서 쏘아지는지 그것을 보고서 잎이 기울어지고 그 잎이 더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굽어 자라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죠. 항상성 같은 경우는 생명체 내가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추운데 여름이 되면 덥죠. 더운 날씨에 내가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항상성 유지의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생과 생장, 우리가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다고 했는데 다세포 생물이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이렇게 모든 세포를 다 갖추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하지만 그 세포가 지속적인 분열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세포 그리고 다양한 조직, 기관 등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발생과 생장이라는 표현을 써주는데 다세포 생물에서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고 세포의 종류가 다양해짐으로써 구조와 기능을 갖추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발생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 다음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큰 개체로 바뀌어집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는 이와 같은 상태는 아니었겠죠. 생장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모든 생물은 어린 상태에서 큰 상태로 바뀌어가는 생장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은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지구상에서는 생물로 가득한 이유는 바로 새로운 생물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로부터 새로운 생물, 같은 종의 생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생식이라고 부르고 이 과정에서 닮은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내가 가진 정보를 내 후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죠. 이 정보의 실체가 바로 DNA라는 것이 생명과학자들에서 밝혀졌죠. 유전 물질에 의해서 닮은 자손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유전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마지막으로 수천 년 전 혹은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생물과 지금의 생물은 완전히 달라요. 생물은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환경에 맞춰서 변화되고 사라지는 생물도 있고 새로운 생물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적응과 진화라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죠.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예를 들어 사막의 선인장은 넓은 잎을 가지게 되면 물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시처럼 좁은 잎을 가지게 되고 사실 그 가시로는 어떠한 것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줄기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이처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식물들이 일반적인 환경과는 다른 형태를 갖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예를 들어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는 먹이 환경에 따라서 소수의 종에서 다수의 종으로 이렇게 종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종분화가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나게 다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자면 DNA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적인 특성, 생식, 유전, 적응, 진화 이런 파트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개체가 효소를 이용해서 물질 대사를 하고 자신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지금 내가 살아가는 대학, 그리고 우리가 유지되기 위한 종족, 그래서 종족 유지의 특성과 개체 유지의 특성, 이러한 것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가볍게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에서 바이러스를 다룬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본 교재에도 문항은 거의 없습니다. 생명체를 정의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특성들이 있는데 이 특성들이 다 있으면 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만 있으면, 두 개만 있으면 생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생물이 아니라고 하기도 애매한데 바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이러스죠.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세균보다 작고 다양한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그 구조가 아주 기하학적인 모습이에요. 생물적 특성은 이들이 유전물질, DNA나 혹은 RNA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은 생식, 유전, 적응,
진화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 숙주세포라는 것에 의존을 합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숙주 밖에서 입자 상태로 존재하면서 스스로 혹은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는 문제 때문에 이걸 보면 생물이 아닌 것 같고 이걸 보면 생물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생물과 무생물 혹은 비생물의 중간적인 존재 혹은 애매한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에 가서 생물의 특성이 다시금 재정이 된다면 이 바이러스가 생물에 포함될 수도 있고 생물이 아닌 것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볍게 14페이지에 있는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별 사실 정리할 것도 없어요.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 나의 예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와 나는 하나는 적응이고 하나는 물질 대사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으면 동그라미 치고 옳지 않으면 X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챙이는 단세포 생물이다. 세포 하나는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아주 큰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포는 매우 작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올챙이 잘 보이죠? 그죠? 올챙이는 단세포 생물이 아니죠. 가는 물질대사이다. 영양소가 분해라는 말, 합성이란 말 이런 단어들 바로 물질대사의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가는 물질대사. 가가 물질대사니까 뭐 이걸 보지 않고도 나는 적응이다라는 것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에서 효소가 이용된다. 강낭, 콩, 하마, 생물은 모두 다 물질대사를 하고 이 물질대사에는 모두 다 효소를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먹이의 종류에 따라서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다른 것,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할겠죠. 나의 예에 해당한다. 올바른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OX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죠. 다음 설명이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을 보기에서 골라서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유지라는 키워드 여러분들 보면은 바로 항상성이라는 거 선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모사는 손을 대면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것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한다. 손을 댄다라고 하는 촉각이겠죠. 촉각을 받으면은 입을 접는다. 어떤 반응이겠죠. 손을 댄다는 자극에 대해서 입을 접는 반응을 하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에서 올챙이가 되었다가 개구리가 된다. 하나의 세포에서 여러 개의 세포, 어린 개체가 되었다가 큰 개체가 된다. 우리가 발생과 생장의 사례로 적어줄 수 있겠죠.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개체 수를 늘린다. 자신과 닮은 자손을 만드는 것이죠.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개체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식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록생명인 어머니. 정록생명인 이유는 X염색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녹색과 적색을 구분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이 C세포가 있는데 이 C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유전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록생명이 나타나게 되죠. 이 X염색체를 물려받은 아들은 마찬가지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부모의 정보가 자손에게 넘어가는 현상이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체온을 유지하려면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돼요.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잎을 접으려면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돼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려면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집신벌레가 분열하려면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이 유전물질이 여기에 전달되려고 해도 유전물질대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당연히 물질대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답이 물질대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무엇이라고 했냐면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라고 했죠. 생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에는 이것이 함께 중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설명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현상을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져. 이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이 되겠죠. 빛은 중요한 생물의 요소이고 이것은 하나의 자극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져요. 동공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동공 주변을 싸고 있는 홍채라는 것이 수축하느냐 이완하느냐 이것에 영향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응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의 양을 늘림으로써 약한 빛에서도 사물을 구분할 수 있고 반대로 밝은 곳에서도 동공이 작아져 눈이 지나치게 많은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준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처음 고양이라는 존재부터 만들어졌을지는 않겠죠. 고양이의 조상이 오랜 세월이 거쳐서 이러한 특성을 갖춰져 갔을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재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은 적응의 결과,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을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림은 집신벌레와 박테리오파지. 파지라는 말은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에요. 박테리오는 세균이란 말입니다. 세균을 이용하는 바이러스, 세균을 이용하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라고 불러줍니다. 바이러스하고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은 B이고 생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A, 박테리오파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C다.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은 집신벌레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신벌레 A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것은 유전물질을 가진 존재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집신벌레, 박테리오파지 모두 진화를 하겠죠.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앞에서는 독립적으로라는 표현을 썼고 수능에서는 스스로라는 표현도 씁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박테리오파지만이 못하고 집신벌레는 스스로 할 수 있죠. 핵산과 단백질을 갖는다. 요 핵산과 단백질은 집신벌레, 박테리오파지 모두 다 있는 것이니까 B라고 적으면 되고 숙주 밖에서 단백질 결정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박테리오파지의 특성이 되겠죠. 여러분들 뭐 어떤 것이 공통적인 특성이고 어떤 것이 특정한 생물 혹은 바이러스만 갖는 특징인지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에서는 요것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뒤에 가서 우리가 병원체 단원에서 바이러스를 다루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에서 바이러스를 가볍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병원체의 특성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다뤄야 되거든요. 요것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특성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떤 문항들을 경험해 봤는지 기출문제들을 차근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5페이지를 펴서 살펴볼까요? 대망의 A-1번입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나의 예를 나타낸 것인데 가와나는 적응과 물질 대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 개념 정리할 때 봤던 문제죠. 강낭콩이 발화할 때 영양소가 분해된다. 열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이 키워드만 보면 가가 물질대사라고 볼 수 있고 물질대사에는 항상 에너지의 출입이 따르죠. 열이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에너지대사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마는 콧구멍으로 코의 윗부분이 있어서 몸이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 있다. 포유류이기 때문에 아가미가 없고 물속에 오랫동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에 오랫동안 있으려면은 코는 바깥에 내밀고 나머지는 물에 잠겨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특성을 갖추어 간 것이니까 수생 생활을 하는 하마의, 수변 생활을 하는 하마의 적응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는 물질 대사이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A와 B는 모두 세포로 구성된다. 생물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구성되는 특성을 가지게 하고요.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가시 형태의 잎을 갖는 것, 대표적인 적응의 사례가 되겠죠. 나의 예에 해당한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올바른 5번을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가보죠.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건데요. 가와나는 물질대사, 발생과 생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개구리, 알, 올챙이, 개구리 이 나오니까 가가 발생이 되겠죠.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이니까 물질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와나가 확정했고 적응과 진화의 예,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마의 예도 있을 수 있고 선인장의 예도 있을 수 있겠죠. 기억부터 볼까요? 가는 발생과 생장이다. 선택할 수 있겠죠. A에서 효소가 이어진다. 물질대사에는 화학 반응의 효율을 위해서
이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여를 하죠. 가랑잎벌레, 가랑잎벌레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잎 모양으로 생긴 벌레예요. 이 새와 같은 생물들이 벌레를 먹으려고 하는데 잎은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잎 모양이 담겨 있으면은 벌레인데도 그것이 잎인 줄 착각하고 먹지 않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좀 다른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포식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몸의 형태가 주변의 잎과 비슷해서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 것, 생존에 유리한 특성이 점차 갖추어져 간 것이죠. 대표적인 적응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응과 진화의 예가 기억이니까 이것도 올바른 말이 되겠죠. 답을 5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도마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도마뱀은 나뭇잎과 비슷한, 방금 우리 가랑잎벌레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얘는 도마뱀이에요. 벌레가 아니고 포식자에게 발견되기 어려우기 때문에 나무가 많은 환경에 주변에 막 잎이 많으니까 이 도마뱀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이게 도마뱀인지 나뭇잎인지 잘 모르는 거죠. 대표적인 적응과 진화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난 생명현상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마찬가지로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1번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올챙이가 자라서 개구리가 된다. 발생과 생장의 예가 되겠죠.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한다. 생식의 예가 되겠습니다. 생장과 생식 구분하셔야 되겠고, 소나무는 빛을 흡수해 포도당을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물질 대사가 되겠죠. 핀치새는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르다. 바로 이 먹이에 따라서 생물의 형태가 달라진다. 우리가 이제 생물이 생존을 위해서는 먹이라는 것 혹은 포식자를 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들에 맞춰져서 생물의 특성이나 기능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바로 적응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 정록생명의 어머니로부터 정록생명의 아들이 태어난 것은 유전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쉽게 4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4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마 통합과학 시간에 여러분들 자연 선택하면서 이 항생제 내성 세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생제를 과다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항생제가 사용이 되니까 항생제에 죽는 세균들은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항생제에 죽지 않는 세균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5대5 정도였다면, 사실은 문제 항생제 내성 세균은 비율은 처음에는 워낙 작은데요. 뭐 간단히 표현해서 5대5 정도였다면 내성이 있는 애들은 살아남았는데 내성이 없는 애들은 거기다 죽어버려서 1만 남았다. 그러면 5대1이 되는 거죠. 이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인류가 항생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실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최근에 이런 항생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죠. 아무튼 이것은 세균의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의 적응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에 작용하는 부위가 변형이 되어 있거나 혹은 항생제를 분해하는 단백질 합성이라는 키워드는 물질 대사가 되겠다. 그러면 기억과 니언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들이 적응과 진화, 물질 대사 1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페이지로 넘겨서요.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이 예를 나타낸 것인데 가원하는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분열법으로 번식이란 말이 결국 생식이란 말이죠. 번식과 생식은 거의 같은 말이니까 가가 바로 생식과 유전에 볼 수 있겠고, 뱀은 큰 먹이를 먹기에 적합한 먹이, 턱이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 큰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몸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먹이를 위한 구조니까 적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가 생식과 유전, 나가 적응과 진화라고 볼 수 있겠고,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로서 동그라미 A가 있다. 가는 생식과 유전이다. 번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고, 기억은 세포로 구성된다. 생물은 세포로 구성이 되죠. 뜨거운 물에 손이 닿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 구조예요. 뭐뭐 하면, 뜨거운 자극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반응을 한다. 적응과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5번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히말라야 산양이라는 생물이에요. 이 털이 길고 발굽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우선 털이 기니까 추운 곳에 살아가기 적합하겠죠. 그리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살아가는데 갈라진 발굽이 좀 유용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들은 히말라야 산양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성이니까 적응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번식 시기에는 무리로 들어가서 암컷과 함께 뭐 납피 분장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자신과 닮은 새끼를 만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가는 적응과 진화, 나는 생식과 유전이니까 2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누에나방에 대한 자료예요. 누에나방은 알, 애벌레, 번데기 시기를 거쳐서 성충이 된다. 발생과 생장에 대한 특성이 되겠죠. 누에나방의 애벌레는 뽕나무 잎을 먹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대사의 사례가 되겠고, 인간은 누에나방의 애벌레가 만든 고치에서 실을 얻어 의복의 재료로 사용을 한다. 인간은 누에나방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의복뿐만 아니라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물이라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생물로부터 얻은 자원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기억 보면 가는 생물의 특성 중 발생과 생장에 예에 해당한다. 올바른 말이 되겠고요. 애벌레는 당연히 생물이니까 세포로 되어 있겠죠. 마지막으로 다는 인간이 누에나방으로부터 얻은 실을 이용해서 의복을 만드는 것은 생물 자원을 활용한 얘기다. 올바른 말이 되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5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떤 기러기에 대한 자료인데요. 화산섬에 산대요. 화산섬에 사는 이 기러기는 풀과 열매를 섭취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것은 물질대의 사례가 되겠고, 이 기러기는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물갈퀴가 완전하게 발달하지는 않지만 길고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을 가져서, 물갈퀴보다는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이 중요한가 봐요. 발바닥이 두꺼우니까 화산섬 주변에 뜨거운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거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겠죠. 화산섬에 서식하기 적합하다. 적합, 적응, 번식, 생식 비슷한 용어가 나오고 있죠. 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물질대사학 맞는 것이고요. 니은 과정에서 발생과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수가 늘어나야 되죠. 세포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만 하겠습니다. 디귿은 서식하기에 적합하는 것은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올바른 5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7페이지에 넘겨볼까요? 다음은 곤충 X에 대한 자료예요. 암컷 X는 짝짓기 후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식의 사례가 되겠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동굴 천장에 둥지를 짓고 끈적끈적한 실을 들여서 덫을 만든대요. 덫을 만든다는 얘기는 뭔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겠죠. 애벌레는 ATP를 분해해서, ATP라는 것은 우리가 2단원에서 조금 자세히 배우겠지만 생명활동에 필요한 근육을 수축하고 빛을 내고 소리를 내고 여러 가지 정신활동을 하고 이런데 모든 에너지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물질이 바로 ATP죠. ATP를 분해해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청록색의 빛을 낸대요. 이 청록색의 빛이 어떤 신호로 작용할 수 있겠죠. 빛에 유인된 먹이가, 여기 보면 이제 파리가 그 빛을 보고서 따라오다가 이 끈끈한 덫에 걸리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덫에 걸리면 애벌레는 움직이는 것을 감지해서 막 흔들리니까 여기 움직임을 감지해서 실을 끌어올려 가지고 먹이를 먹나 봐요. 자, 기억 보면 가에서 유전 물질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보면 암컷이 알을 낳는 것, 암컷의 유전 물질이 알에 있는 자손에게 전달이 되죠. 다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보면 ATP, 분해라는 키워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고, 에너지라는 키워드 보시면은 물질 대사라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라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이다. 빛에 유인된 먹이, 얘는 또 빛이라는 자극을 따라서 가는 반응을 했고, 이 애벌레는 흔들리는 진동이라는 자극을 받아서 그걸 끌어올리는 반응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답은 모든 것이 옳은 5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보죠. 표는 생물의 특성 가와나의 예를 제시하고 있고, 그림은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에요. 가와나는 항상성과 발생과 생장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체온 유지라는 키워드 보시면은 유지라는 것, 사실 뒤에 가서 우리가 항상성 단원 자체가 있어요. 그죠? 체온 혹은 혈당량, 삼투압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은 대표적인 항상성 유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호르몬이나 신경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죠. 여기가 항상성이니까 이것이 발생과 생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는 발생과 생장이라는 것 판단할 수 있겠고, 그림에 나타난 것,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어서 나비가 되는 것은 가의 특성이 더 관련이 있겠죠. 가보다 나와 관련이 깊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극토끼는 겨울이 되면 털 색깔이 흰색으로 변해서 천적의 눈에 띄지 않는다. 천적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갖는 것이죠. 적응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기억의 예라고 볼 수 없겠죠. 기억은 지금 발생과 생장이고 니은은 항상성이니까 이것은 적응과 진화의 예로 우리가 보아주어야겠습니다. 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1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떤 문어에 대한 설명이에요. 문어는 자리돔에 서식하는 곳에서 6개의 다리를 땅에 숨기고 2개의 다리로 자리돔의 포식자인 줄무늬 바다뱀에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다리는 바닥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2다리를 길게 늘어뜨려서 마치 자신이 뱀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데요. 문어는 이러한 특성으로 자리돔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데 적합하다. 자리돔이 대단하네요. 문어를 잡아먹나 봐요. 이 문어는 자리돔으로도 피하기 위해서 나는 문어가 아니라 뱀이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특성이니까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 즉 신벌레는 분열을 통해서 번식, 생식과 유전의 예가 되겠죠. 개구리 알은 알이, 올챙이, 개구리, 발생과 생장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니까 물질 대사라고 볼 수 있겠죠. 종록생명의 어머니, 우리 계속 했죠. 유전의 예라고 볼 수 있겠고, 핀치는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부리, 바로 적응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손쉽게 5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번 가볼까요? 다음은 소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예요. 소는 식물의 섬유소를 직접 분해할 수는 없지만 소화기관에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의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는 되새김질이라는 것을 한다. 처음 먹었던 것을 다시 꺼내서 먹는데 처음 먹었던 것이 스스로 분해할 수 없으니까 세균이 분해해주고 세균이 분해해준 것을 다시 개원해서 다시 먹는 것이죠. 이 세균에 의한 섬유소 분해 과정은 소의 대세균질에 의해서 촉진이 될 수 있는데요. 대세균질은 삼킨 음식을 위해서 입으로 토해내고 다시 씹는 것을 반복하는 것인데 소는 대세균질에 적합한 구조의 소화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세균이 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 물질대사 과정이니까 당연히 효소가 이용이 되겠죠.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에 해당한다. 소는 대세균질에 적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응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어죠. 소와 세균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배울 건데 소는 세균에게 살아갈 수 있는 장소와 또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마찬가지로 세균도 소에게 영양분을 제공을 해주니까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죠. 답은 5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8페이지 가볼까요? 다음은 문어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재료예요. 아까는 문어가 이렇게 양팔을 뻗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은 모든 다리가 나와 있네요. 개, 조개 등의 먹이를 섭취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대사의 예가 되겠죠. 반응 속도가 빠르고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피부색을 바꾸거나 체형을 바꿈으로써 천적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 천적을 피하는 것은 물질대사의 적응과 진화의 사례가 되니까 가는 물질대사, 나는 적응과 진화. 답을 2번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잘못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신다면 2번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다음은 벌새가 갖는 생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인데요. 벌새는 날개 구조는 공중에서 정지한 상태로 꿀을 빨아먹기에 적합하다. 적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응과 진화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너지를 얻는다. 꿀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의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짝짓기 후에 암컷이 낳은 알은 발생과 생장, 이건 바로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가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적합이라는 키워드만 보시고도 판단할 수 있겠죠. 기억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물질 대사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개구리의 알은 올챙이를 거쳐서 개구리가 된다. 니은의 예에 해당하는데 발생과 생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이 개구리의 사례가 자꾸만 나오는 것은 이 개구리 연구를 통해서 발생이란 과정이 잘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도 이 개구리 사례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5번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15번 가볼까요? 다음은 어떤 지역에 서식하는 소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보다는 뿔이 엄청 길죠. 이 소는 크고 긴 뿔을 가지고 있어서 포식자의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대요. 이 뿔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는데 자신의 종족을 유지하고 생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대표적인 적응과 진화의 사례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16번 가볼까요? 다음은 어떤 해파리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 해파리의 유생이라는 것은 어린 개체를 말하죠.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서 성체가 됩니다. 성체에는 촉수가 있는데 이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가 있어요. 이 세포 동그라미 A가 존재하는데 촉수에 어떤 물체가 닿으면 이 A에서 독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제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독성 해파리의 그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래서 요즘 뭐 여름에 해수욕장 가면은 이 해파리의 경보도 울려지고 하는데 아무튼 촉수에 있는 이 독을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발생과 생장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이 될 테고 A에서 이 독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야겠죠. 그리고 독이 분비가 돼야겠죠. 어쨌든 A도 세포니까 세포에서 기본적으로 다양한 화학 반응인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A다. 촉수에 물체가 닿으면 이것이 하나의 자극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독을 분비하는 반응을 한다. 이것도 올바르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5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페이지 가보도록 하죠. 가랑잎벌레, 우리 앞에서 보기 디귿에 나왔던 가랑잎벌레가 드디어 문항으로 나와 있네요. 몸의 형태가 주병의 잎과 비슷해서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생긴 보니까 진짜 그 참나무 잎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가랑잎벌레는 참나무나 산딸기 등의 잎을 먹는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포식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적응과 진화의 사례가 될 것이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얻는 것은 물질의 사례가 될 테니까 2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표는 강아지와 강아지 로봇의 특징이에요. 강아지는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 짖네요.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낯선 사람을 보는 자극에 대해서 짖는 반응을 하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의 사례가 되겠고 사료를 먹어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강아지 로봇은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강아지나 강아지 로봇이나 둘 다 에너지를 얻고 그것을 뭐 움직이는 등의 활동에 사용을 하는데 강아지는 사료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반면 강아지는 건전지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자, 강아지는 생물이니까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요. 순서가 좀 잘못됐네요. 입니다. 자, 강아지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리고 강아지 로봇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물질 대사는 세포 내의 화학 반응이에요. 단순히 에너지만 얻는다고 해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고 그것이 화학 반응해야 하고 세포 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물질 대사라고는 볼 수 없겠죠. 기억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가 얘기한 것처럼 기억과 디귿이 올바르니까 답을 3번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어떤 산에 서식하는 도마뱀 A에 대한 자료인데요. A는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주로 음지에 있다는 것은 좀 덥다는 얘기가 되겠죠. 높은 지역에서는 주로 양지에서 관찰된다. 그러면 양지에서 관찰되는 것은 조금 춥다는 거겠죠. 고도에 따라서 주변 온도가 다르니까 고도가 낮은 따뜻한 지역에서는 음지에서 주로 발견되고 높은 곳에서는 양지에서 발견된다. 그건 뭐예요?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두 지역의 기온 차이는 약 4도씨이지만 A의 체온 차이는 거의 없는 1도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 자신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어떠한 사례가 되겠습니까? 바로 항상성이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체온이란 말만 나와도 바로 여러분들 뭐 5번의 상상성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것인데요. 가원하는 생식과 유전,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혈당량이라고 하는 혈중 포도당 농도가 이제 혈당량이죠. 계속해서 체온만 나왔는데 혈당량도 대표적으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항상성의 사례가 되겠죠. 집신벌레는 분열법으로 번식, 생식 같은 키워드가 반복되니까 생식과 유전이라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응과 진화의 사례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산소가 부족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적혈구의 수를 늘림으로써 산소 운반의 효율을 조금 더 도모하고 있다. 자, 동그라미 A는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된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 단원에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성 단원에 가다 보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된다는 것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생식과 유전이다. 집신벌레의 분열부 번식 파악할 수 있겠고,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적합한 뭐 등등의 키워드를 보시면은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21번 가볼까요? 다음은 심해 열수구에 서식하는 관벌레에 대한 자료예요. 이렇게 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관벌레라고 불립니다. 분 모양 혹은 관 모양으로 생긴 관벌레에는 세균이 서식하는 영양체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 세균이 있나 봐요. 관벌레는 영양체 내에 세균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앞에 이 소하고 그 섬유소를 분해하는 세균하고 좀 비슷하죠. 세균이 합성한 유기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기억은 세포로 구성된다. 관벌레 자체는 생물이니까 동물입니다. 동물. 그래서 이 관벌레는 이 세포로 구성된다. 맞는 말이고, 니은 과정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유기물을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세포호흡과 같은 물질의 분해가 일어나야겠죠. 물질의 분해는 대표적인 이화작용이 되겠고요. 나는 상리공생의 예이다 라고 하는데, 관벌레는 세균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고 세균은 유기물을 제공하니까 서로에게 이득이 되니까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올바르니까 여러분들이 5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2번 가볼까요? 다음은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 A에 대한 자료예요. A는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서 산소가 부족한 습지에 살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A의 씨앗이 물이나 진흙에 떨어지면 어린 개체가 된다고 해요. A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생물체 내에서는 A라고 하는 생물체 내에서 당연히 물질대사가 일어나겠죠. 뭐 광합성이라든지 세포호흡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거고요. 가는 적응과 진화에 해당한다. 산소가 부족한 습지에 살기에 적합이라는 키워드 보시면은 적응과 진화의 예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에서는 세포의 수가 늘어나야 되고, 이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꼭 일어나야만 하겠죠. 답은 5번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식물 X에 대한 자료인데요. X는 잎에 있는 털에서 달콤한 점액을 분비하는데 곤충을 유인합니다. 이 X는 털에 곤충이 닿으면 잎을 구부려가지고 곤충을 잡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 파리지옥 같은 것, 목곤 이런 것들, 우리가 식충식물들 있죠. 식충식물들은 이렇게 곤충들을 유인하는 물질을 분비하고 곤충들이 왔다는 신호가 있으면 그것을 닫아서 나중에 소화하는 거죠. 이 X는 효소를 분비해서 곤충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은 이 잎이죠. 잎이니까 뭐 당연히 식물의 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라고 하는데, 털이 곤충에 닿는 자극에 의해서 잎을 구부리는 반응을 하니까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가 되겠죠. X와 곤충 사이의 상호는 상리공생이다. 상리공생은 서로에게 이익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 X가 곤충을 먹는 존재니까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겠죠.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24번 가볼까요? 아메바와 박테리오파지. 여태까지는 다 생물의 특성에 관한 문제였고, 2020년, 지금 이제 2023년의 마지막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보실 때는 2024년, 즉 4년 전에 4월 시험에서 단 한 번, 그것도 보기에서 박테리오파지를 설명하는, 즉 바이러스라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다뤄진 내용은 아니다. 물론 뒤에 가면 병원체 부분에서는 물질대사 부분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 생물의 특성 파트에서 바이러스가 다뤄지는 것은 거의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메바와 박테리오파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아메바는 물질대사한다. 아메바는 대표적인 생물이니까 당연히 물질대사를 하겠죠. 박테리오파지는 핵산을 갖는다. 박테리오파지든 아메바든 모두 다 핵산을 가지니까 둘 모두 핵산을 갖는다.
아메바와 박테리아파지는 모두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세포 분열을 하려면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박테리오파지는 세포가 아니라 핵산을 단백질 껍질로 싼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이 틀렸으니까 답을 여러분들이 3번으로 선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1번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생물의 특성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한 1, 2초 내에 풀고 넘어가야 하는 단원인데 모든 사람이 다 맞춰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정답률이 100%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끔 가다 보면은 정답률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너무 만만히 본 나머지 슬쩍 보고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물론 사실 이걸 이 정도만 보고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는 테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시험을 보실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는 심정으로 이 문항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생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주제로 다루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생물은 어떻게 연구하는지 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